오늘 원래 정기재 주필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주필께서 좀 편찮으셔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대신, 이번 주는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병태 교수님께서 국가가 성장해 나갈 때 왜 국가의 성장과 함께 경제 성장률이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선진국이 되게 되면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지니까 오히려 경제 성장도 가속도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국가의 성장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그런 비용들을 정부가 다 빨아먹기 때문이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올 연말까지 2.7%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될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바야흐로 한국도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함께 정말 칼끝처럼 날카로운 경제학 강의 함께 만나보시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뭐 요약해 주셨는데 네. 정부가 자원을 많이 휘질러 쓰면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가 실증적으로 다 입증된 사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 산업 비중이 맞습니다. 커지면 네,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성장 능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 원인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성장 잠재력이 빨리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성장 팽창 속도가 빠르다. 커져서 빠르고 또 하나는 서비스 쪽으로 고용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저성장력에 빠지는 이유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낙후돼 있다, 낮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경제가 더 저성장으로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 좀 구체적으로 한국이 왜 저성장으로 빠지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랬을 때 흔히 이제 GDP 증가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 총생산이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만들어지는 모든 재화의 그 가치 한 기간은 보통 이제 1년 얘기 많이 하고 분기별 GDP를 하죠. 그래서 최종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마켓 밸류, 시장 가격, 이게 이제 GDP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재화 서비스가 생산되냐. 이거 이제 자꾸 이제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는 재화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서비스도 프로덕트이거든요. 아웃풋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GDP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GDP가 얼마나 성장을 하냐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GDP 한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노동이 많으면 이게 GDP 안 잡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가사 노동. 주부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는 아무도 시장에서 가격을 쳐주지 않으니까 GDP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 많이 노동을 하게 되면 가사 노동 같은 것들이 이제 GDP 안 잡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상의 재화가 증가하면 GDP에 안 잡히게 되는 거죠. 무상의 재화라고 하니까 조금 좀 와닿지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으로 사진 많이 찍죠. 요즘 이제 NFT 시대니까. 아니 뭐 그거 아니라도 사진 옛날에 저 디지털 카메라가 내지는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카메라 사가지고 필름 사가지고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가서 인화하고 다 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당시로 가격으로 우리가 매일 찍는 사진을 다
필름도 사고 인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이 모자르죠.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은 동영상이나 정보를 누리고 있지만 네. 이게 다 공짜라고요. 오호. 공짜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GDP가 실제 한 2% 낮게 측정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허. 그만큼 우리가 무료로 받는 컨텐츠가 많아진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 때문에 예. 이 GNI하고 GDP하고 차이가 커져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나 우리 국적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그렇죠. 게 많잖아요. 예. 그죠? 또는 어떤 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은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가져가죠. 그래서 GDP하고 GNI가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GDP가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부를 다 이렇게 측정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주의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나라의 그 경제 수준은 GDP 총액이 아니고 1인당 GDP죠. 그렇죠. 인당 결국에는. GDP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우리나라에서 복지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정부 팽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그 뭐 이런 거 안 해줘서 되느냐 이런 얘기를 예,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복지 수준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1, 2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인도도 아주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GDP는 많아지지만 1인당 GDP는 그 나라의 부의 수준, 풍요의 수준은 1인당 GDP이기 예. 때문에 그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 25위권 이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나라거든요. 앞부분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GDP 얘기할 때 유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겠네요. 예, 좌파들이 그런 주장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무상재화가 디지털 컨텐츠처럼 또는 뭐 기업들이 뭐 이렇게 판촉을 하느라고 막 주는 그런 무상의 재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경제 아까 정부가 무상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GDP를 낮추는 거죠. 시장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무료로 줘놓고는 비용은 이제 이런 정부가 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없어진다는 게 하나가 있고 민간 부문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전기료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가 이하로 해가지고 한전이 어마어마한 적자가 되잖아요.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세금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에서 물어준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전기를 조금 쓴 사람도 남이 쓴 전기값을 대신 내주는 쓴 만큼 내주는 거죠. 그죠? 무상교육은 나는 우리 애들 다 키웠는데 그렇죠. 무상교육을 시켜주면 남의 자식 교육 비용을 온 국민이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GDP를 낮추는 아까 큰 정부가 되면 왜 GDP가 낮아지냐 이제 이런 얘기를 연결이 되네요.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보는데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GNI 빼기 GD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미국에 보면 96년까지는 이게 음이었다가 2000년서부터 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GNI 국민 총생산이 그 GDP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다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 안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이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보시면 여러분 뭐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고 그러면 그 유튜브 회사인 이제 구글은 전 세계에서 광고 수입을 벌잖아요. 40%를 떼가서 가져가잖아요. 우버를 타면 그 택시 타는 돈에 얼마를 우버 본사가 가져가고
에어비앤비를 쓰면 숙박료 그러네요. 얼마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서비스업은 내수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플랫폼이 생기면서 서비스 매출의 상당 이익도 그 큰 글로벌 기업으로 다 빨려가잖아요. 그지? 예. 광고 그러면 옛날에 다 우리나라 TV, 뉴스, 신문이 다 먹었던 건데 구글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글로벌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벌어오는 돈이 많아야 그 나라가 이제 부가 늘어나겠죠. 부가 늘어나는 예. 거죠. 그래서 스웨덴도 보면 2000년부터 저렇게 되었겠지 되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GNI가 GDP보다 큰 얘기는 해외에서 돈을 많이 기업들이 벌어온다는 거죠. 일본이 좀 놀라운데요? 일본은 거의 90년대부터 GNI가 GDP보다 큽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다 수출도 많이 하지만 워낙 돈을 해외에다 투자를 그러니까 많이 일본은 해놔가지고 자산 투자해 놓은 거에서 자산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거죠.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금 IMF 끝나고 2000년대서야 GNI가 GDP보다 조금 더 커진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대기업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네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업이 나타나는 게 몇 개 안 되고 아직 그 역사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GDP하고 GNI 갭을 보면 우리도 그래도 성장하는 경제, 글로벌 경제에 잘 적응하는 경제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I하고 GDP는 다른데 아직도 전통적으로는 GDP가 얼마나 커지냐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경제 성장을 잰다. 근데 이제 더 깊게 들여다보면 글로벌화된 경제에서는 GNI도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죠. 한국이 5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아직 생각만큼.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뭐 뉴스가 다 지금 OECD하고 뭐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측 성장을 확 낮췄잖아요. 전 세계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처럼 IMF가 뭐 경제 성장률을 5, 6개월마다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예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때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인플레이션하고 미국이 뭐 금리 인상하면서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 그게 이제 큰 원인이고요. 경제 성장률은 뭐 이렇게 플러스에다 마이너스에다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한국의 이 5.1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 한 분이 이거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뭐냐면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5년에 1%씩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0% 또는 1%의 성장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라고 하는 성장은 지금의 고용 창출 효과로 보면 1% 낮아진다 그러면 그게 거의 뭐 300만 개 일자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조니까요. 2,000조의 한 20조 원 정도 되겠죠. 1%면 20조 원이 이제 국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주는 거여가지고 저기 1% 0. 몇 퍼센트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우리는 고성장의 그 한강의 기적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과거의 그 기억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 한국이 지속 성장을 잘하는 나라인가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경제 개발 산업화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산업화를 시작한 연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은 54년에 산업화가 됐고요. 준비 기간은 뭐 일본은 혹시 개방이 메이지 이후부터 쭉 되니까 그렇지만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제 54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62년 올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만도 비슷하게 합니다. 60년. 그다음에 이제 그 등소평의 개방 개혁이 77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는 뭐 그거 선언하고 나서 준비되는 데는 이제 한 1, 2년 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첫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나 그걸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일본입니다.
이게 시작이 0이라고 된 게 중국은 1977년, 여기 한국은 이제 1960년이 되는 거군요. 일본에 5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이래 보면 40년간, 50년간은 여기 40년 동안은 잘 성장하다가 네. 뒤에 와서 이제 이렇게 완만히 꺾였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상당히 그 성공적인 기업입니다. 계속 지금 고성장으로 가고 있고요. 예. 한국도 계속 그 고성장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아시아의 이 네 나라 여기다가 이제 뭐 싱가포르, 홍콩까지 싱가포르, 하면 예. 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네네. 2차 대전 이후에 성공적인 경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년, 첫 10년, 그 다음 10년, 30년, 40년 동안에 이 한중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됐냐. 일본을 보면 첫 10년 동안에 국민 소득이 1.7배 올라갔는데 한국은 4.8배나 올라갔거든요. 어허. 중국이 첫 10년에 2.25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첫 번 10년은 62년서부터 72년까지는 다른 나라 첫 10년보다 빨리 성장을 했죠. 그 다음 10년은 더 경이적인 성장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본이 11년 차에서 20년 그때 1.6배 올리는데 우리는 국민소득을 7.4배나 올렸고 중국은 2.7배 올렸거든요. 여기까지만 한강의 기적이에요. 20년에서 30년에 보면 일본이 2.8배, 한국이 2.7배, 중국이 1.95배, 2배 차이가 가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0년 차, 30년 차 가서는 네 번째 가서는 일본은 0.7배, 한국이 1.3배, 중국이 1.65배로 중국이 더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연도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 때가 한강의 기적이고 전두환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때까지가 우리가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가 전 세계에 비해서는 높은 이 아시아 경제들이 다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성장을 잘 못 끌어들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대만하고 격차가 훨씬 커지고 있죠. 대만이 더 잘 나가는 이렇게 경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왜 한강의 기적 그러는데 확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났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성공했다 그러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고도 성장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경제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한 거는 대개는 그 공급 쪽에서 혁신이 막 일어나가지고 공급에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있고 소비 쪽에 성장이 점체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한 40년 동안 그 미국하고 유럽이 연평균 3.1%의 고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년, 30년 동안은 저렇게 했던 거죠. 저기가 이제 그때는 이 공급 능력도 확 늘고 소비도 계속 늘어서 이제 뭘 하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MF 이전에 왜 빚을 많이 내서 경영을 했냐면 뭘 만들어내면 다 팔리고 돈을 버니까 만들면 만드는 대로 이익이 생기니까 부채를 많이 내서 했던 거죠. 이게 고도 성장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혁신은 많이 일어나지만 소비 쪽이 부진해서 돈을 못 버는 경우에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0년까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닷컴이고 뭐 요새 4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 쪽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확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제 안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저성장에다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1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원가 상승이 너무 되니까 기업 쪽에서 전부 투자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 공급 쪽의 능력이 축소되고 그쪽에 투자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소비는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난 거예요. 네네. 소비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지금이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지고 막 이러면서 반도체 생산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현금을 풀어가지고 소비는 확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돈은 많으니까 또 차는 또 그들이 유지를 하고 그런 일들이 그리고 벌어지는 차를 거예요. 써도 전에는 한동안 일본의 그 유가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일본의 소형차들이 다 했다가 한동안 유가가 떨어지니까 전부 SUV에다 트럭 그렇죠. 사는 예, 쪽으로 예. 가버렸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도 안 일어나고 소비도 안 일어나는 이게 이제 디프레션 경제. 이게 이렇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예. 여기는 이제 뭐 평균 0.7%밖에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저 제일 좋은 상태에 한강의 기적을 지나서 있다가 예. 갑자기 잃어버린 일본의 그 30년 네. 그거 경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아까 5.1 법칙입니다. 5년마다 잠재 성장이 1%씩 떨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계 그 경제학자 다카토시 이토라고 하는 학자가 네. 전 세계가 일본어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팬데믹 있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유럽 같은 데가 전부 그 디프레션이에요. 제로 마이너스 성장에다 뭐 제로 금리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화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정책 금리가 이제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들면 점점 가격을 낮게 해야 되니까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일본에서 투자가 안 일어난 이유는 모든 게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뭐 20년 전에 우동값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지금이 없는. 더 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요즘 또 엔화가 역대 뭐 몇십 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 팬데믹 규제 여행 제한만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가면 아주 신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규제 좀 풀린다고 하니까 뭐 패키지 여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경을 가도 제가 한 2년 반 전이죠. 개요대학 앞에 동경 시내에서 카페에 가서 커피 먹으면 우리 돈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싸고요. 그 점심값 500엔에서 1,000엔 사이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환율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성장률 갭이라고 그래서 그 잠재 성장률 대비 실질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잠재 성장만큼 못한다는 뭐 생산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케이스예요. 이 팬데믹 직전에 보면 거의 일본으로 따라간 거야. 뭐냐면 이 정책 금리도 제로 쪽으로 가까이 0.5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거의 제로로 갔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갭으로 또 이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타카토시라고 하는 학자가 일본 거를 만든 아니 그분이 건가요? 논문을 쓴 걸 가지고 제가 한국 데이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팬데믹이 얘기를 바꿨죠. 뭐냐면 바로 물가 상승률을 확 치솟았기 때문에 디프레션 경제라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되느냐? 그러면 디프레션 경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가를 좀 더 자세히 원리를 이용하면요. 아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원, 인적 자원이나 돈이나
뭐 이런 물리적 자원, 인프라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했을 때 최대 생산할 수 있는 GDP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잠재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재 능력이 있어도 뭐 팬데믹이 왔다 그러면 우리 다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치? 그럼 공급도 못 하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하고 다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는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 활동이 막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그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경제 수치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쭉 안정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래서 그걸 추세 성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지속 가능한 평균 성장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재 성장이라는 거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없이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 얼마냐 이런 거를 추세 성장률이 결국에는 잠재 성장률하고 연결을 보면 되겠군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양하고 가격 그게 YP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물가 같은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거만큼 이제 우리가 디플렉터라고 그래가지고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이라는 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200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잠재 성장률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잠재 성장 능력이. 그죠? 성장 능력이. 성장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장기 총 공급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화하고 서비스를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냐, 그걸 이해하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 벌어오는 게 많겠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3명이 돈 벌다가 아들이 장성해서 취업을 해서 4명이 돈 벌면 가계의 소득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뭐 농사를 짓어가지고 한 앞에 100만 원씩 한 달에 버는데 3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 벌으면 그 집에 분은 한 달 수입은 300에서 400으로 늘겠지. 그래서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경제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그 GDP는 올라가겠죠. 그 총액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노동의 공급의 변화. 근데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다 집에서 놀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주니까 그만큼 경제활동이 줄어들어서 아니면 또 뭐 고령화가 진행돼서 다들 은퇴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다음에 또 이제 떨어질 것이고요. 그 투자를 하면 기업들이 제가 농사를 짓는데 이 재래식으로 소로 쟁기 끌어가지고 열마지기 짓다가 땅을 더 사가지고 20마지기를 트랙터를 써서 썼다. 그러면 땅도 열마지기 늘어났고 트랙터라고 하는 그 자원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자본이 늘어나면 그것도 경제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그 투입 자원들 사람하고 노동력하고 자본의 투입 말고도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애니콜 팔 때 이 애니콜백기 아날로그 전화기 팔 때 하나 팔아가지고 20만 원 벌던 거를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한 개에 100만 원씩을 받는다. 그리고 아날로그 전화기 같은 건 한 번 팔아놓고 10년 후에 한 번 파는데 이건 매년 다시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해서 그 돈을 버는 거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봉제 공장은 똑같이 옷을 만들지만 남한테 하청받아서 봉제 공장을 해가지고는 뭐 와이셔츠나 우리나라 그 대우그룹이 대표적으로 이제 와이셔츠 만들어서 한 개에 1달러씩에 팔았던 나라거든요. 근데 뭐 우리 저 고급 사치 그 패션 사업이 되면 똑같이 옷을 팔아도 뭐 옷 하나에 몇백만 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와이셔츠인데 드레스셔츠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세우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보통은 그 기술 혁신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투입 요소들을 재분배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예,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변화로 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토마토를 생산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분이 토마토 케첩을 만드는 회사로 돌변한다.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거는 아니고 거기다 공장을 만들겠죠, 그죠? 네네. 이게 땅의 그 용도를 바꾸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말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레시피 잘 만드는 예. 사람을 하고 그걸 또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을 쓰겠죠. 그래서 인적 요소도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원할 때 자유롭게 그 인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그 효율이 높아지는 효율이 거죠. 높아지면. 네. 요새 우리나라의 미신 중에 하나가 지방 균형 발전인데요. 예. 미신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예, 이게 정말 예.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엊그제도 판교 가보고 네. 거기 뭐 NC 소프트서부터 뭐 안랩서부터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미국도 실리콘밸리 가면 돈이 넘치잖아요. 예. 그죠? 예. 투자가 막 넘쳐나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그런 데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이동을 하면 효율적인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래서 시골에 있던 자원들을 쉽게 도시로 가져오고 네. 글로벌 시장에 접근성이 높은 데로 가져오고 그러면 효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들이요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다시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용인 내려갔다가 동탄 내려갔다가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수도권 근처로 지금 서울로 붙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예. 못 들어와요. 예. 서울에. 왜냐면 돈을 많이 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량 규제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막 진노하셔가지고 예. 반도체 인력 양성하라고. 예.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수도권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은 정원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제가 있거든요. 저도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지방대학보다는 품질이 좋을 가능성이 크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만약에 대학들이 글로벌 교육을 시킨다면 외국 교수들을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지방 대학이 외국 교수 유치하기 무지 힘들거든요. 힘들죠. 병원도 예. 없고 외국인 교육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학생 모집도 이제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을 이쪽으로 못 옮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효율을 낮추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지방의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지면 지방의 유능한 인재가 서울로 이동을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아예 진입장벽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도권, 금융이나 법률 시스템의 품질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생산성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미국보다 잠재 성장이 낮은 단계로 그 정도까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같아졌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예.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지금 성장률 갭이라고 해서 그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의 차이인데 거의 2014년서부터 지금 마이너스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설명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최대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인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어렵게 하실 거 없이 지금 저기 그 민노총 산하의 화물 연대가 오늘
진로 소주 진로 못 화이트, 나가게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부품들 들어가는 걸 막아가지고 예.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네네. 그 뭐예요? 생산할 능력이 있고 일할 사람도 있는데 법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잠재 성장률을 충분히 가동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법치나 재산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시위하는 사람이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근로자들을 방해하거나 이러면 그건 뭐 재산권 침해에다가 남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 중범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단속해 온 적이 없어요. 불법 그 노동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국회의원들도 알아요. 근데 네. 표 때문에 그거를 통과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게 예. 이제 바로 제도의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인프라의 품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가를 높이는 원인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물류 비용이 뭐 상당히 높아요. 이제 길의 정체가 심하고 막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학과 뭐 이런 거 할 때 소프트 스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본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도체 인력에 대한 호통 예. 내리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네. 대학의 기능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해요. 기업은 많은 기업인들한테 대학 교육을 얘기하면 이 졸업생이 와가지고 할 줄 아는 일이 없다. 하하, 예. 그러니까 다시 다 가르쳐야 된다. 예. 그런 거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가서 일을 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실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학이 그런 걸 가리키면 그 실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가면 금방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월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어도 자기 스스로 계속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그런 거를 확장시켜주는 게 대학이고 교육이지 실무 교육은 해도 아무리 해도 그 특정 기업에 매일 배워야 되는 거죠.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지식의 변화 속도가 많은데 현재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 놓는다고 해서 그 원리도 모르고 학습 능력이 없는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 금방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산업의 특징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될 때 인재 채용하는데 거의 하나만 본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Q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뭐 옳은 건지. 근데 그렇게 아주 훌륭한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뭐냐면 프로그램 랭귀지는 계속 바뀌잖아요. IT 기술 계속 바뀌는데 지금 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코볼, 포춘환 이런 거 짰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볼 프로그램 그거 잘한다고 맨날 가르쳐야 뭐 하냐는 거야. 그러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요새 파이썬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된다. 키우는 거. 그거는 이제 원리를 이용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기 열의만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반도체 이렇게 특정 산업에 맞는 인력을 많이 양성하다. 그게 맞는 얘기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공학이라는 게 있냐 하는 거예요. 반도체 공학이라는 게 있느냐? 어떤 얘기신가요? 반도체 학과에서 뭘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학과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 학과 그러면 뭘 가르치나요?
뭐 자동차의 뭐 역학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기계공학을 높이고. 가리키겠죠. 예, 그렇지만 예. 지금 자동차 만약 테슬라다 그러면 기계공학만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전기에 대한 전기해야 기본적인, 예. 되고 그리고 또 무인 자동차 시대가 소프트웨어 전개되고 이해해야 있으니까 이게 다 이해해야 되고, 뭐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위에다 레이더 적어돼 어. 있으니까 뭐 예. 광학도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물리도 예. 이해하고. 그래서 요즘에 돈 나가는 산업은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만 해도 재료공학, 예. 광학, 화학, 뭐서부터 해가지고 화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공조 컨트롤서부터 시작해서 예, 예. 소프트웨어서부터 해가지고 로봇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100만 양성을 해내겠다.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좀 허황된 것 같은 예, 진짜 그 디테일이 떨어지는. 예, 왜냐하면 기업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반도체 학과에서 그 모든 분야를 다 배우려고 그러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못 배우는 거죠. 배우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또 나오겠죠. 아니 그리고 어떻게 물리, 화학, 재료공학, 화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반도 소프트웨어, 로봇공학까지 다 하겠어요. 예. 예, 뭐 공조시설, 예. 무균실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업들의 얘기를 새겨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런 이공계 인력이 부족한 사회. 나라냐 예. 하는 거 보면요. 대학 전공자 중에 그 이공계, 예. 그 스템이라고 그래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요 네 개 수학까지. 수학까지. 예, 예. 이게 이제 이공계인데 예. 미국에서 맨날 그 애플 이런 사람 애플한테다가 막 트럼프가 이런 데서 압력 집어넣어가지고 너네는 중국 가서 다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반박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미국에서 고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 대학생 중에 스템 그 메이저가 예. 17%, 16%예요. 근데 한국은 얼마냐? 37% 됩니다. 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예. 오. 한국은 독일하고 한국이 1, 2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예. 예. 가장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은 맨날 이렇게 인력이 없다는 그러니까 삼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 이공계 또는 반도체 특화된 인력이 없다는 얘기인지 어허. 자기네가 원하는 우수 인력이 없다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예. 사실은 그 이공계도 취업 못해서 난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인력의 전체가 부족이 아니라 최고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있어도 고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돼서 최고의 인재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은 그 수준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못 벌어지는 거군요. 따라갈 수도 있고 예.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판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미 공장이나 어쩌면 수원에 가서 살기 잘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근데 삼성이 반도체 학과 없는데도 세계 1위 기업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인력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것도 그러네. 아니면 뭐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석사학원을 그때는 배웠던 거는 베스트 팔로우를 해가지고 남들이 간 길을 열심히 쫓아가겠는데 이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거다. 예. 사실은 삼성 같은 데는 그 사내 교육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투자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요새 그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양향자 의원이 있죠. 그분 여상 나온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하다 임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이 그 상고 출신을 키워서 안에서 쫙 핵심 그런 R&D 전문가로 인력으로 만들었다. 바꾼 거예요.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 부족하면 삼성은 전 세계에서 뽑아올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삼성에 예. 취업하고 싶은 사람 널리 수원만 가도요. 화성하고 수원에 가도 전 세계 엔지니어들 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특정 산업의 인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중요 이슈로 삼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다음에 저는 이거 정원 못 바꾸면 교육부 없애라. 그런데 그럼 두고 보시죠. 교육부 없애나. 정원 못 바꿉니다. 뭐 다들 부처 이해하니까 대학들마다 이기주의가 지금 걸려 아니 있는데 그거 이전에 가능하겠습니까?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법도 그렇고. 예. 법이 그 국토균형발전법에 예, 예. 의해서 그 수도권은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예. 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도가 잠재 성장만큼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요, 그 국토부 산하의 수도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도에 인구가 모일 수 있는 산업들을 지정해 놨거든요. 거기 예. 학부 정원도 거기 들어 있어요. 대학 정원. 그리고 그거는 위원회는 있는데 누구도 법에 의해서 여기 정원을 못 넣는다고 법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 편법 쓰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교육부가 다른 정원을 줄이고 네. 대학 총원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늘리라고 돈을 주는 거야. 대학에다 돈 주면 대학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다른 과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로 사회 전체 수위에 상관없이 왜곡이 일어나는 거고 학내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학내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떤 과의 졸업생, 재학생, 동문, 교수가 자기과 정원을 없애거나 자기 눈을 누가 자기가 찌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예.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의사결정을 총장이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재정에 시달리는 대학을 돈으로 꼬시는 수밖에 없고 계약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정원 외로 기업이 스폰서하면 뽑아주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기업이 스폰서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돈도 주고 취업도 보장되니까 그런 아주 편법적인 방법 외에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교육부 차관법 교육부 없애야 된다. 규제 핑계 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진짜 바꾸고 싶으면 대통령이 해야 돼요. 야당을 설득해. 야당도 아니에요. 지방 국회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러네요. 예. 절대 못 바꿔요. 몇십 년째. 이게 무지불합리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자본의 투자가 어떻게 되냐. 이게 스킬이죠. 예. 스킬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공계 부족한 거냐. 그다음에 이제 노동 생산성, 뭐 R&D 투자, 노동 참여율, 이밀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성장하는데 중요한데 여기 제가 이제 그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조금 또 오해들이 많아서 노동 생산성은 그냥 한 나라의 1년간 GDP를 1년간 투입된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GDP를 얼마나 벌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냐 하는 거야. 노동자의 기여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부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농장 주인이 트랙터 사면 1인당 생산성이 확 늘어날 거예요.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과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 그러니까 노동자의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치는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그거는 말씀이시죠. 투자의 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까 사업을 하는데 봉제 공장 하다가 디자이너를 잘 하고 마케팅하는 사람 들여다가 해가지고 패션 고급 패션 회사가 됐다. 그러면 비싸게 파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신기술, 지식이 투입되거나 물론 인적 자원의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이 저기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수학 통계를 이해 못 한다는 게 그렇죠. 노동 예,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경영자의 기여가 더 커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업으로 전환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 거는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초기에 만들었던 제일제당, 예. 밀가루 파고 설탕 팔고 제일모직으로 옷감 파는 회사만 계속 가지고 안 있었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 1인당 생산성은 제한이 있겠죠. 네네. 그죠? 그래서 CJ그룹의 1인당 생산성은 삼성전자의 1인당 생산성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1인당 생산성을 누가 높인 거냐? 그게 근로자만의 기여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근로자가 높일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은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슨 저 좌파 학자들이 예.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 증가만큼 뭐 임금을 안 올려줬다. 불을 분배하지 않는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예요. 노동 생산성은 그러니까 거기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줘서 그렇죠. 설비를 많이 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삼성전자의 그 하노이 공장에 가면 이 휴대폰 지금 여러분 휴대폰 케이스가 옛날에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보조 배터리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밀폐돼 있죠.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먼지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방진 방수가 되는 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알루미늄 곽을 일식의 N식 머신으로 다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서 아예 틈이 안 생기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어떻게 하냐면 알루미늄이니까 페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멍을 침식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잉크를 놓고 실링을 한 거예요. 채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애칭을 한 거예요. 애칭. 그래서 근데 그 NC 머신 하나가 막 1억 5천 매덕 1억 5천만 원짜리가 2만 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노동 시간을 나누는 게 노동 생산성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기여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제 옳지 않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투자를 더 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을 더 벌지만 세 번째는 생산성 향상이 되면 저기 더 많은 돈을 벌어온다. 네네. 그래서 기술이나 사업 모델 혁신을 해서 봉제 공장 하다 패션 사업을 하고 제가 이제 이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게 지식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뭘 얘기냐면 지식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가지 못한 창의성을 부여되는 그게 지식 산업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셰프하고 주방장하고 뭐가 다르냐? 셰프와 주방장이요? 뭐가 다르냐? 같은 건데 이거를 뭐라고 영어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주방장은 예. 그렇게 선망의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 잘 나가는 셰프는 셀럽이잖아요. 근데 네네. 뭐냐면 주방장은 그 사수로부터 배운 육개장을 똑같이 만들어요. 계속. 이게는 자기가 디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그냥 조리사다. 알려진 레시피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노동 집약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셰프라는 건 뭐냐면 싼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서 누구는 그 2,000원 재료를 가지고 5,000원짜리 한 그릇을 만들어 팔고 누구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디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셰프가 되려면 왜 그 요리 학교 이탈리아 같은데 프랑스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디시를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차별화돼서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자기가 디시를 꾸몄고 어떤 철학이 있고 이게 몸에 어떻게 좋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육개장 짜장면에 대해서 그런 설명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방장은 하루에 짜장면을 100그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셰프는 자장면을 한 그릇의 자장면을 만들어도 예. 만 그릇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짜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이 생산성은 예. 이 경제 투입 요소의 증가가 아닌 나머지를 다 합친 거를 우리가 이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솔로의 레지듀얼 잔차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뭔지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되거나 전에보다 이제 많이 만들면 네네.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지? 예. 그럼 규모의 수익성이 경제에서. 높아야 예. 돈이 많이 예. 벌어지죠. 규모의 경제가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정부가 너무 방해를 해요. 독점이라고 그러죠. 독점도 그렇고 예. 전부 자영업자 사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병원도 자영업이고 약국도 자영업이고 그러네요. 예. 뭐 공인중개사도 자영업이잖아요. 기업이 들어가면 효율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업화를 못하게 하죠. 비영리화를 하죠. 예,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숫자가 계속 유지가 늘어날 되거나 수밖에 없죠.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사실은 중소기업하고 영세업이 많이 망하고 큰 거로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규모 경제가 달성이 돼요.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져요. 좌파들이 아주 그냥 길게 날뛰 그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왜 중소기업이 안 예. 가냐 그러면요. 이게 인적 자원하고도 규모의 경제가 큰 차이가 있어요. 예. 큰 회사를 가봐야 해외 경험도 많이 하고 새로운 지식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육 투자도 대기업만 해요. 제가 카이스트 와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교수를 하는데 우리한테 위탁 교육을 시켰던 기업 중에 제일 작은 기업이 메일유업이에요. 2조 대의 매출액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재벌 아니면 금융회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도 직원들을 대규모로 좋은 위탁 교육을 안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삼성 들어갔냐 중견기업에 들어갔냐 해서 능력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교육과 경험의 차이 때문에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똑같이 서울대 뭐 인류학과를 나와서 한쪽은 중견기업이 들어가고 한쪽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10년 뒤에는 차이가 난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 안 가냐?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툭하면 뭐 눈높이로 가야 된다는 중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그리고 고용정보원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일자리 소개 열심히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웃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거 찾아가서 해외 직구 하는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어디 일자리 있는지 몰라서 안 가는 경우가 아니에요. 가면 자기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줘야 인적 자원도 그러니까 자꾸 대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를 다져주는 거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거는 기업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고 아까 자원 재배분 같은 것들 이런 거에서 경영 혁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높이 사는 이유가 뭐야? 싸구려 만드는 회사를 품질 좋은 상품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게 만든 거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말고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게 경영 혁신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철학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안 되는 전화기 삭도 비싸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야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이제 월마트에서 파는 거 안 돼. 거기다가 놓지 마. 거기 먼지 맞고 저 뒤에 싸구려들 속에 있는 거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철학을 구현하는 경영진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경영의 품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재량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잠재 성장률에는 이게 보시면 나라마다 처지가 많이 달라요. 이게 미국하고 EU하고 퍼플색 자색이
그 투입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이고요. 예, 노동력 어허. 증가에 따른 잠재 성장률이고요. 네. 예, 하늘색이 이제 투자입니다. 자본 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아까 얘기했던 이 투입 요소를 빼고 생산성 향상. 아하. 이게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라서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P입니다. 죄송합니다.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건데요. 네. 보시면 미국도 보면 자색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거거나 경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하고 경제 참여율하고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 실업률은 낮은데 낮죠. 일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건 또 어떻게 자기가 해서? 어허. 더 이상 일 안 한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지 타먹고 말거나 예, 예.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 조기 은퇴하고 네네.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도 보면 이 빨간색이 이 한참 그 98년에서 2000년 초기 이게 네. 이제 닷컴 때거든요. 아, 98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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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가 예, 예. 어마어마하게 부상했을 때 미국에 예. 그때는 지금 생산성 향상이 높았거든요. 이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요. 예, 그런데 이때가 그다음에 이제 이 유로 좀 보면 유로도 이제 보면 그 고용 비중이 줄고 있지만 여기 보면 유럽이 세계가 다 줄어들어요. 보면 이 하늘색도 줄어들고 있고 예. 빨간색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화되고 있다. 유럽이 일본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은 보면 인구 증가에 의한 노동력의 증가에 의한 거는 이미 90년에 끝나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고령화 마이너스에 세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뭐 마이너스에 어머니 마이너스. 예. 노동 인구가 경제 활동 인구가 마이너스로 예, 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더 본 거는 이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는 네. 투자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캐피탈 인풋.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다가 야. 투자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투자하고 인구 감소가 그거고 여기도 이제 이 투자가 감소되면 나중에 점점 후에 가서는 이 생산성, 예. 총요소 생산성도 같이 떨어져요. 어허. 왜냐면 신기술에 투자 안 하면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죠. 투자 안 하면 새로 예. 비싼 거 만드는 산업으로 이전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90년대 투자를 안 하고 그 닷컴 버블 나면서 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 쪽으로만 전환됐을 네네. 때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나 전자에다가 투자 과감히 예. 했기 때문에 일본 걸 뺏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나라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다른데 그럼 이제 한국은 왜 이게 그래서 보면 이 일본이 아주 특이해요. 보면 총 그 인베스트먼트가 다른 예. 나라 유럽하고 미국은 쭉 옆으로 가는데 여기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어허. 근데 특히 기업의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떨어지고요. 어허. 공공 부분의 인베스트먼트도 떨어지고 이 주택 같은 거기 가계의 투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은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한국이 어떠냐 잠재 성장률을 그거로 따져 보면 맨 위에가 노동 투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가 자본 투입이고 끝에가 총 요소 생산성이에요. 아까 일본에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가 비슷하게 지금 떨어지고 근데 있네요. 보시면 2000년대하고 지금 최근 거하고 차이를 보면 네. 노동 투입은 0.8에서 0.3%니까 잠재 성장률의 0.5%가 저하됐잖아요. 예. 투자는 2.1%에서 1.2로 됐으니까 0.9%가 예. 떨어졌죠. 생산성은 2.2%에서 0.9가 됐으니까 1.3%가 떨어진 20년 거예요. 동안. 어허. 예, 예. 그러면 어느 게 제일 급격히 떨어지고 있냐면 지금 총요소 생산성, 생산성이에요. TPT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업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금융의 경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산성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 쪽으로 경제가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 더 높은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하.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 OECD 기준으로 되게 튼튼한 나라로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선 정부 이게 이제 주황색이 한국이고요. 이 안으로 갔을 때 나쁜 거고 밖으로 갔을 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부채가 이 OECD 평균보다 바깥쪽에 훨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적었고요. 이게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바로
직전까지는 예,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예. 그 급격히 늘어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소위 이제 부실 채권,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 예, 그것도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금융을 네네. 쥐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 우리나라가 뭐 거의 네. 다 네. 대학 가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쉬운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규제가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그래도 예, 유럽에 비하면 그렇죠. 유럽에 그렇습니까? 많은 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도 우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고 예, 적정성 이런 거를 보면 되게 튼튼했었는데 요걸 이제 최근 3, 4년 사이에 안쪽으로 확 밀어넣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큰 정부를 만드는 건데 제일 문제는 이거죠. 그 출산율이 이게 뒤에가 다 OECD 국가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제일 아래잖아요, 그죠? 예. 2000년부터 계속 최하예요. 0.86명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2.1명이 인구가 예. 줄어들지 않는 기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드는 살짝 쪽으로 줄어드는 갔어요. 정도인데, 근데 예. 한국은 이제 지금 극단적으로 갔고요. 그래서 제일 그리고 노동 인구도 이 경제 활동 인구의 예. 고용 참여율, 예. 그러니까 경제 참여율도 OECD 에버리지보다 우리가 항상 적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15세부터 한 2세까지가 우리가 취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5세부터 22세요? 예. 15세부터 22세면 학교 다닐 그러니까. 근데 외국은 전부 방학 때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인턴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예. 우리처럼 2년, 3년 의무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 참여가 적어요.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저는 무조건 다 대학 가고 그거에서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쪽으로 바꾸고 군대도 가능하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좀 개혁을 해서 뭐 그게 모병제가 돼서 직업으로 처벌되면 경제 활동 참여가 되는 거겠죠. 예, 예. 아니면 그 안에서 경험이 나중에 창업이나 커리어에 발전되게 전쟁 없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자기가 뭐 학위도 더 딸 수 있고 무슨 이런 미래 경제 활동을 위한 교육 투자의 연장선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 보안 부대는 거기 출신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들 대량 만들어낸 거기 가면 7년이나 근무해야 되는데 그 경제기록 엄청 세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최첨단 정보기술하고 무기들을 다 만지고 거기서 그걸 활용해서 나와서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창업 교육을 해요. 군대 안에서요? 네.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왜 마당 쓸고 이런 거 하냐 이거죠. 접촉 벗고 벌초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육체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다 롱거리에서 그냥 전자 게임 하듯이 전쟁하는 거잖아요. 자동화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잖아요. 폭격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6.25 때 모양 자꾸 육체 위주의 훈련을 하냐 이거죠. 그죠? 뭐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분야를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동화 기기 쏘고 그렇죠. 뭐 미사일 쓰고 드론으로 공격하는데 그때는 자기 신체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도 지금 다 이제 CCTV에다가 기관총 달아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그걸 해킹하는 거를 막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계속 거기서 총 들고 보초 쏘는 훈련하는 건 좀 시대착오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령화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심각합니다 이게. 고령화 비율인데요. 경제 활동에 비해서 경제 활동이고 15세에서 65세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몇 %냐 보면 우리가 무지 젊은 나라예요. 고령화율이 지금 현재 낮은 나라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근데 2060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일본보다 관련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줄어서 여자를 남자처럼 참여시키면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이 밑에는 노란 거는 인구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4%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저 녹색이 여성들을 남성만큼
경제 참여를 시키면 이제 저렇게 메꿔진다는 그런 높아지는 얘기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총인구는 4% 줄지만 네네. 여성을 풀리 가동하면 어허. 그 8%가 늘어나기 때문에 4%가 느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남자들도 지금보다 더 경제 참여를, 그러니까 아까 군대 가는 예. 나이, 학교 가는 나이를 어떻게 경제 참여로 유도시킨다든지 자유롭게 뭐 밤에도 일하고 재택근무도 하면 장애자도 일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고령도 일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뭐 근로 시간 제한한 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군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저기 인구 감소 대비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면 10%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토탈 인베스먼트가 예. 투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투자가 줄고 있느냐? 요번에 이제 그 재벌들이 다 나서가지고 예. 뭐 앞으로 몇 년인지도 모르겠는데 1,000조 투자하겠다고 뭐 뭐 정부가 그런 서로 그래가지고 발표했죠. 예, 발표했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거냐. 근데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예. 그 잘 나가는 몇개 기업은 계속 투자하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투자하지만 네네. 전체를 다 보면 계속 투자는 줄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투자 성장률은. 이제 왜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냐? 하나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생산하면 비싸면 외국으로 가겠죠.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더 나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고. 그 1,000조에 저는 예. 국내 투자만 얘기하는 건지 통투자액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 분명히 뭐 이재용도 뭐 앞으로 5년 동안에 뭐 450조 원인가를 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근데 저 바이든 왔을 때 미국에다 어마어마한 투자한다고 네. 다 예. 미국에다라고 콕 집었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베트남에다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어디다 한다는 얘기인지 분명하죠. 그러네. 네. 저도 그거 못 확인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투자 안 하는 거죠. 뭐 그죠? 당연한 일일 거고. 그다음에 못하게 해서 뭐 하는 거 많아요. 그죠? 골프장. 골프 치고 싶은 제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예. 하면 요새 골프 부킹 어렵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코비드 생기고 나서 뭐 네. 완전히 골프장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칠 수가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구림피가 근데 올랐다고 저거 그러더라고요. 예.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게 해주면 규제 없으면 골프장 확 늘어나면 그 투자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자리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 보조금 주는 농지를 예. 골프장으로 전환하게 하면 보조금 안 줘도 되고 세금 거치고 일자리 더 많이 만들고 왜 안 될까요? 근데 쉽진 않네요. 예. 근데 그다음에 왜 다가구 주택 소유를 그렇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까지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가구 주택 소유 이거 제한한 건 이건 진짜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골프장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뭐 짓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규제를 해야 되는 규제를 이유가 해야 뭐죠? 되는 것까지는 뭐 아닌데 그렇다고 골프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쪽을 해서 뭐 전 세계의 관광객을 골프를 아니 뭉치겠다. 수요가 있는 예. 거를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죠. 있는 걸 막으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죠. 예. 4대강 강이 좋죠. 예. 근데 요트 없잖아요. 근데 노르웨이 가면 400만 명의 그 국민이 250만 대의 요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오. 한 집에 한 대씩 다 있어요. 요트를요? 예. 야. 그럼 만약에 그거를 진흥시키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산업이 새로 그런 생기겠어요. 생각은 안 해봤네요. 예. 예. 케이블카 맘대로 만들게 해주고. 뭐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들이 여기서 사업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중대재해법. 이거는 정말 이게 감옥 갈 사업하다가 감옥 가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52간제, 최저임금제, 법인세, 상속세.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공화국 검사들이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번에 공정이나 뭐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집어넣는다를 때 그러지 않아도 검찰이나 공정위가 가서 기업들을 언제든지 막 수백 번씩 다 털어버렸죠. 털어버렸잖아요.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예. 근데 그걸 공정위는 그래도 그 경제를 생각을 해서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이 뭐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법권을 남용해서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 전속 고발권을 그쪽에다 예, 공정위에다 맞습니다. 주고 예, 검찰한테 예. 안 주는 안 거잖아요. 줬죠. 근데 예. 검찰 출신이 양쪽을 다 잡으면 검찰 같은 사고로 나쁜 놈 잡는 거라 그래가지고 경영이 뭔지 경영권이 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자꾸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어떤 기업 경영이 다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는 예, 거죠. 예. 네. 그 왜 기업들이 IT 회사 같은 걸 자기가 다 갖고 아웃소싱 안 하고 그러냐는 거 할 때 사실은 비용이나 또는 자식들한테 문어발 경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걸 아웃소싱을 하면 KT한테다가 우리 회사 정보가 다 가 있다. 다 가죠. IBM한테 다 가 있다는 거. 그러면 검찰이 한번 털면 공정위가 와서 KT한테서 데이터 내놔. 음. 그러면 거기서 다 주겠죠. 자기 건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방어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옛날에 비자금 같은 거 할 때 무역에서 뒤로 리베이트 받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환 거래를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 통해서 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정부가 데이터 달라 그러면 고객 정보를 아무 때나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정부의 무분별한 그 사법권 남용은 기업들이 자꾸 자원 왜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요소 생산성은 아까 인풋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왜 생산성이 안 올라가냐면 시장이나 경제가 교란되면 생산 못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죠. 예. 기술 혁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산업혁명을 보면 기술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죠? 예, 생산성이 확 올라가서 한 번에 다 올라가죠. 투여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술 혁신인 거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기울인 거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접근성 또 사업 장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판교 이하로 지금 자꾸 내려가게 한다는 그러니까 것도 말이 안 실리콘밸리가 되고.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인재를 대학 뽑을 바로 수 옆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스탠퍼드나 버클리, UC 버클리 같은 그 보스턴이 왜 벤처 창업이 많이 되냐고 MIT 있고 하버드 있잖아요. 요새 오스틴이 되게 뜨고 있거든요. 그 왜 UT 오스틴이 좋은 공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과 좋은 인재, 그 다음에 거기에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의 투자하려고. 접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남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 정보 난리지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장소를 자기가 제일 유리한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클러스터가 잘 돼 있는 데가 그런 게 많이 있어야 좋은 거죠. 그죠? 하다 못해 한우 골목에도 이렇게 뭉쳐야지 좀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서 자본의 이동, 노동의 이동, 교육기관, 그러니까 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옆에 벤처밸리가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그렇죠. 예.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맨 아무 데나 다 벤처밸리 맞는데요. 예. 뭐 지자체들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청년들은 거기 안 가요. 못 가죠. 뭐 원주 이런 데 안 가요. 장가 못 가는데. 예, 못 가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문화, 사회적 경영의 자유와 경영권의 보호, 노동 규제가 대표적이고 법치의 수준 아까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일본하고 비슷한 길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이 일본보다 더 빨리 지금 꼬라박게 생겼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제 다 꼬라박은 거고 우리 그 길로 그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선을 보면 거의 뭐 이제 제로대로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이게 남한이고 북한이니까 이게 제도의 중요성이잖아요. 그죠? 재산권하고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자본의 미스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토라고 하는 그 브라질에 있는 경제학자가 왜 서방 국가에서는 그렇게 잘 작동되는 자본주의가 남미에서는 안 되냐? 왜 그렇게
부를 못 가져오고 이렇게 전부 가난하고 여전히 베네수엘라 뭐 정부의 그 어떤 그 포퓰리즘에 빠진 그 좌파 정부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면 예. 두 가지예요. 어허. 재산권하고 경제적 자유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질 뭐냐면 남미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벽돌을 가가지고 산에다가 무화과지택을 잔뜩 줘요. 네네네. 노동으로 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화과니까 법률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돼? 0이죠. 0이죠.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재산권이 없으면 노동은 인풋을 잔뜩 줬는데 자산의 가치가 0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판자촌 그게 예. 그냥 거기 부자들은 살고 산동네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으면 법치가 잘 돼 있으면 그걸 못 짓게 하고 지으면 그 사람 거를 빨리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 자산이 되면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가게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노동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예, 예. 이 자산이 다시 투자를 통해서 자본화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 잡는다고 뭐 했냐면 부동산 자산을 자본화하는 걸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니까 팔면 손해인데. 아니 예. 융자 자체를 안 돼요. 예, 융자도 안 되고. 예. 예, 그걸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집값의 40% 네네. 그것도 지가 살 때 뭐 전세감 할애서만 주고. 예.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을 담보로 가서 내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 집인데. 내 집이고.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예. 다시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뺏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사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그런 화물 연대가 경제 경영 활동을 방해하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아요. 보면 골프장만 치면 다 못 짓게 한다고 이제 반대를 해요. 근데 골프장 반대 논리가 뭐냐면 뭐 하나는 환경 오염이에요. 뭐 예. 네, 환경 오염, 농약 너무 많이 쓴다. 쓰나 뭐 예. 이런 얘기. 근데 그거 얘기하면 농사 짓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요. 농사 짓는데 훨씬 더 농약이 예, 많이 돼. 예. 그 두 번째는 이게 절대 농지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농지 왜 보호하죠? 안 보여의 문제인가요? 식량난을 네. 대비해서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일본의 논리예요. 유사시에는 반대. 다 갈아엎어서 논이나 밭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요즘은 예. 산을 밭으로 만드는 거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예. 잔디밭 만들어 놓은 걸 트랙터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농밭이 되잖아요. 갈아엎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절대농지 보호 논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밭을 만약에 그 골프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밭으로 다시 되돌리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려. 하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산 깎느라고 어마어마한 생태계 변화나 진입도로 만드느라고 그 난리친 거 없이 그냥 평지에 그냥 벙커 몇 개 만들고 잔디만 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처럼 값싸게 누구나 골프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수요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 수요의 몇 분의 1도 그것도 일종의 정부의 시장 왜곡이네요. 시장 왜곡이고 규제죠. 어마어마한 규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림 지역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사 지역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자들을 엄청 뭐 사회적으로 괴롭혀요. 이게 지금 요새 뭐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욕한다고 그러는데 삼성 앞에 난리다. 서초에 가면 노동자를 죽여서 냉동 폐기를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여기서 뭐 이재용 쓰레기라는 등 뭐 여기다가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삼성에 넣고 싶어 하죠. 예,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케이블카 만든다면 그냥 전부 이러고 있어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대청봉에 올라가지. 예. 노약자들, 장애인들은 어떡하라고 저기 이런 거. 그리고 그 걸어만 가니까 그 백두대간이 다 파이고 그런 거죠. 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문화나 이런 거죠. 그리고 경영권이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이런 게 정치적 압력.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얘기 듣고 우는 모습이거든요. 예. 정말 인간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지만 회사가 망해서 해고했는데 예. 그것도 불법 파업해서 해고했는데 이걸 인도까지 가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부는 또 복직이 됐어요. 결국에 복직해가지고 네. 지금 쌍용차 지금 또 매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회사가 망해도 해고를 못하고 어려워져도 해고를 못하니까 고용을 회피하는 못하죠.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영권의 자유를 극도로 속박하고 요번에 그 우리나라 사법부가 워낙 그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제가 뭔가요? 이게 골프장을 하려면 아하. 어떻게 뭐 하여튼 시작 신고서부터 모든 예. 단계의 정부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음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때문에 이제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지금 벌써 1시간 25분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럼 빨리 들어서 이게 강의 듣다 보니까 1시간 만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예. 제가 이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의 반도체에다가 뭐 100만 명을 양성해라. 예. 몇백조 투자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성장이나 고용 문제 해결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 대한민국의 이제 성장의 단계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어떤 성장 모델로는 절대 안 되고 돈 되는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돈 되는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특화된 인력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게 지금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거기에 전혀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 이제 학교에 대한 기대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학교가 4차 산업혁명에도 필요한 인재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제공하는 특히 공교육 같은 것들이 모델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 정원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사내대학 자유롭게 만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죠. 진짜 우리보다 더 교육을 잘하는 교육기관이 있으면 한국에 와서 교육 사업 하라고 그러면 되죠. 열어버리자. 문도 열고 그냥. 반도체 정말 일본이 더 교육 잘하면 그래야 서울대도 카이스트도 긴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펜앤드마이크 항상 모토는 경쟁은 좋은 것이요. 경쟁은 모두에게 다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게 모토니까. 요새 그 미국에서 많은 실험이 있잖아요.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이렇게 교육하고 요즘 코비드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 전부 학교 가서 등록금 내고 뭐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이 맞는 건지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건데 저는 그 어쨌든 대통령이 할 거를 밑에 사람한테 할 수 없는데 뭐 안 하면 교육부 없앤다 뭐 이런 그거는 본인이 국회의원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야당하고도 해가지고 본인이 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역대 정부가 하려고 해도 아무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벌써 이거 만들어진 지가 90년대 중반인가 이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30년 이상 지속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으로 지난 시간에 급격히 가는데 그게 다른 나라의 서비스업하고 우리나라가 다르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부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어떤 다음번 당선을 위해서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결국엔 국민이 좀 깨어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이병태 교수님의 이 명강의를 주변에다 널리 좀 홍보해 주시고 이병태 교수님의 이 FEN 그 네트워크에 가서서 또 더 좋은 강의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볼 때마다 걱정만 쌓여간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요.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1시간만 동안 저희 정규재 주필이 갑자기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급하게 또 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시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강의를 해주신 이병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 정규재 주필미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는 일정을 착각을 하셨대요. 아하, 예. 아프신 건 아니고. 예. 저한테 약간 좀 힘들었어 뭐 그래서 그러시긴 너무 하던데. 걱정하지 예.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팅 읽는 법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저 혼자 그냥 떠들었는데 다음부터 채팅창 잘 보고 여러 질문 있으면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